한능검 개념 강의 한 번에 몰아보기. 드디어 마지막 시간 현대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약 35년간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복은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결실이 아니었는데요. 우리의 해방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 등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광복 전인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했고요. 이러한 국제회의는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회담과 1945년 7월에 포츠담 선언으로 이어지는데요. 얄타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됐고요. 포츠담 선언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일제의 패망이 가까워오자 우리 역시 건국을 위한 준비를 했었죠. 그중 국내에서 여운형이 중심이 됐던 조선 건국동맹 기억나시죠? 이 여운형의 등장은 현대사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여운형 하면 반사적으로 좌우 합작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암튼 여운형은 광복이 되자마자 조선 건국동맹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발빠르게 전환해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전국 각지에는 인민위원회를 조직했지만 국내에 들어온 미군은 조선의 이러한 노력을 정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합니다. 이때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어진 38도선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고착화될지 이땐 아무도 몰랐겠죠?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하던 김구가 국내로 들어와 정치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미국과 영국, 소련이 함께한 이 회의의 결과 미소공동위원회의 설치와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5년간의 신탁통치, 그리고 조선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를 두고 좌익과 우익의 입장이 갈리게 되는데요. 먼저 박헌영이 중심이 된 좌익 진영은 처음에는 이러한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무게를 두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게 됩니다. 반면 김구와 이승만 등 우익 진영은 신탁 통치에 강경한 반대를 이어가는데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결정대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휴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분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중도 세력은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제가 여운형은 좌우합작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일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데요. 이러한 7원칙에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와 임시정부 수립 요구, 친일파 처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좌우합작 운동은 처음에는 미군정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노력은 실패합니다. 이후 1947년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사실상 냉전을 선포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미국과 소련 간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결렬되며 한국 문제는 유엔에 상정되는데요. 이때 유엔의 결정은 남북한 인구 비례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한국에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지만 이를 소련이 강하게 거부하자 이듬해인 48년 한반도의 문제는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럼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하는데요. 이로 인해 정말로 분단이 현실화되고 맙니다. 스스로 이뤄내지 못한 독립,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의 차이,
냉전이라는 세계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러한 분단을 누구보다 반대했던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였는데요. 김구는 이때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는 연설을 통해 분단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요. 한편으로는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가 남북 지도자 간의 회의를 주최합니다만 이 또한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1948년 4월 3일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50 총선거의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을 외치는 무장봉기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때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을 당하는데요. 당시 미군정과 총선거 이후 수립된 이승만 정부는 봉기 진압을 명분으로 아이열은 할 것 없이 수많은 제주의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이러한 제주의 4.3 사건은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2003년 정부는 4.3 사건의 희생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합니다. 또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군대 내 좌익 세력이 무장봉기해 여수 순천을 점령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역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50 총선거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주 4.3, 50 총선거, 여수 순천 11구 사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암튼 이렇게 김구의 읍고와 제주 4.3 사건 등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유엔 소총회의 결정대로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50 총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21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투표권을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국회는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합니다. 이때 공포된 헌법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정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는데요. 이승만은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요.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합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데요. 이로써 결국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꼭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입니다. 이에 제헌국회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를 설치하는데요. 이렇게 설치된 반민특위는 친일파 청산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고 박흥식, 최남선, 이광수 등 반민족 행위자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반민특위가 갑작스레 해체되는데요. 이는 당시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 반민특위의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기소하고요. 새나라 건설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정말 속상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광복 초 신속한 친일파 척결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를 장악했던 미군정은 친일파 청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남한의 반공국가를 수립할 목적으로 오히려 친일파 경찰들을 대거 등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이후 이승만 정부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되고요. 이에 이승만은 무력으로 반민특위를 해체한 것입니다. 참, 이때 해결하지 못한 친일파 청산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그래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나름 성공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해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이에 식민지 지주제는 거의 사라지고 농민들은 비로소 자기 땅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한반도의 남과 북의 대립은 점차 심화되고 마침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잠시만 살펴볼까요? 먼저 북한은 소련과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해 각종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고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역시 북한으로 편입됩니다. 반대로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고 이듬해 미국은 애체슨 선언을 발표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시키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지켜주던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이니 거칠 게 없었겠죠.
이로 인해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해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우세한 전력으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은 계속 남하하고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남한은 그야말로 쭉쭉 밀려 낙동강까지 내려와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해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가 뒤바뀝니다. 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재탈환하고요.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다시 뒤바뀌는데요. 결국 우리는 철수를 감행하고요. 흥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또다시 서울을 뺏기고 후퇴하는데요. 이를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서울을 재탈환하고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은 치열하게 접전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소련 간의 지루한 휴전협정이 전개됩니다. 이 지루한 휴전협상은 포로 교환 방법을 두고 2년 동안이나 지속되는데요. 이때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에 반대하고요. 일방적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합의된 내용은 미군의 한국주둔과 경제원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전쟁이 종결되고요. 이후 한국은 앞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 이 6.25 전쟁은 정말 가슴 아픈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으며 냉전 시대에 나타난 최대의 국제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한 사상자가 무려 당시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500만 명입니다. 거기에 국토의 황폐화와 수많은 피난민, 전쟁고와 이산가족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끔찍했던 6.25 전쟁.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앞전 세대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지 지금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사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의 정치사는 개헌을 중심으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948년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공표하고 난 후 현재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러한 개헌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1948년 구성된 재헌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 1950년 또 한 번의 총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원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재헌국회에 한해서는 2년이었기 때문에 1950년에 다시 한번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을 지지하던 세력이 대거 낙선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에 이승만은 간선제의 방법으로는 자신이 더 이상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음을 깨닫고 1952년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개헌이고요. 이를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개헌안을 야당 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겠죠? 이에 이승만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시키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를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부산에서 일어났던 건 당시 6.25 전쟁 중이었던 1952년의 임시수도가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쟁 중 수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정 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승만은 다시금 대통령에 당선돼 재집권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데요. 1954년 또다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내용의 2차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는데요.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으니 그의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딱 135명만이 찬성하며 개헌안이 부결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203의 3분의 2는 135.3333이라며 445입, 즉 반올림을 하면 135표도 가결될 수 있다고 우겨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4.4 5입 개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통해 이승만은 1956년 정 부통령 선거에 다시금 출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과 맞붙은 야당 후보들이 자꾸만 죽어나가는데요. 당시 야당 후보였던 신익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한편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됐고요. 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이 의회로 선전하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조봉암은 이후 진보당을 창당했는데요. 이승만은 자신의 장기 집권에 위협이 되는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구속해 사형시킵니다. 이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는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당시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역시 야당 후보였던 조병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요. 이승만은 단일 후보로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 부통령 선거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인 이승만이 나이가 많아 혹시라도 그가 임기 중 사망하면 부통령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자유당은 자신들의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데요. 이를 3.15 부정선거라고 부릅니다. 유권자의 수보다 이기붕의 득표수가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의 결과에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서는데요. 이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중요합니다. 4.19 혁명은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마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특히 시위 도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당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김주열 학생의 두 눈엔 최루탄이 박혀 있었고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이러한 김주열 학생의 사건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했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4월 19일 서울에서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함성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대학 교수들까지 시위에 가세해 이승만의 하야를 촉구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승만은 마침내 하야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승리로 끝난 4.19 혁명은 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난 후 허정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이를 허정 과도 내각이라고 하고요. 이때 3차 개헌이 이뤄집니다. 3차 개헌의 내용은 내각 책임제였고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치러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새롭게 장면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국무총리인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된 장면 정부는 3.15 부정선거의 관련자들을 보다 확실하게 처벌하고자 4차 개헌을 단행하고요. 이를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때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당연히 요구사항도 많았는데요. 혁신계에서는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고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일을 주장했으며 한편에서는 거창 양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면 정부는 이러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민주당의 분열로 흔들리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국가의 위기라 판단한 몇몇 군인들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니 이것이 바로 1961년에 일어난 5.16 군사정변입니다. 이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설치해 반공과 경제재건을 내세운 군사정치를 실시하고요. 대통령 중심의 5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 5차 개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대통령은 직선제로,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가능했고요. 양원제였던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5차 개헌 이후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며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이렇게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과의 한일협정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격렬히 반대했는데요. 당시 중앙정부 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의 외무장관인 오이라의 비밀교섭 내용이 알려지며 1964년 학생들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인 6.3 시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탄압했고요. 결국 1965년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시켰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고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는데요. 또 한 번 한국의 청년들이 전쟁터로 내몰려 희생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해외 자본 유치에 성공한 박정희는 경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며 이선에 성공합니다. 한편 1969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청와대에 간첩이 습격하는가 하면 미 해군 정찰함인 푸에블로우가 북한에 피랍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때 발표된 닉슨 독트린으로 국제정세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이 선언으로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완화된 겁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6차 개헌을 추진하는데요. 6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를 3선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이때 야당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6차 개헌을 통과시킨 박정희는 결국 1971년 대선을 통해 다시금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냉전의 완화로 남북한 사이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요. 이에 박정희는 같은 해 10월 국가의 단결을 강조하며 유신을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유신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중요한 시기에 까딱하면 북한의 적화통일 될 수 있으니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것이 바로 유신체제의 명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제정된 유신헌법이 바로 7차 개헌이었고요. 이때 채택한 대통령 선출 방식은 간선제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이때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폐지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박정희의 영구집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6년으로 정한 대통령의 임기는 허울 뿐이었겠죠. 이러한 유신체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먼저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긴급조치권을 발행해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박정희 독재정치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유신체제에 당연히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권을 발표해 이를 탄압했는데요.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 약칭 민청학년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 등을 조작해 관련자를 잡아들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등 정말 살벌한 탄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1976년 김대중 등 제야의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고요. 1979년에는 YH 무역 사건이 터졌는데요. 가발 공장에 다니던 여성 노동자들이 부당한 폐업 공고에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자 정부가 이를 강제 진압했고, 이를 지켜보던 야당 총재 김영삼은 유신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외신들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실이 되어 김영삼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데요. 이에 부산과 마산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마 민주항쟁이고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 내부에 분열이 생기며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됩니다. 이를 12.6 사태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길고 길었던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유신체제가 무너진 후 민주화의 기대도 잠시 또다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는 12.12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 그리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며 광주를 중심으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신군부는 오히려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주화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했는데요. 광주로 가는 모든 교통로를 차단해 광주를 봉쇄하고 광주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해대는 계엄군. 광주의 시민들은 이에 맞서 시민군을 조직해 저항했지만 시민군이 무장한 계엄군을 이길 순 없었겠죠. 심지어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했고요. 결국 광주의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비록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의 격렬한 저항은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이들의 처절한 항쟁을 담은 기록물들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약칭 국보위를 설치해 언론기본법을 제정해 언론을 통제했고요. 삼천교육대를 설치해 약 2만 명의 시민들을 잡아들여 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하게 훈련시키며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결국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당선된 이후 8차 개헌을 단행해 대통령은 간선제로, 임기는 7년 단임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1년 다시금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됐고요. 이렇게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일종의 유화 정책으로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고 해외여행을 허용했으며 중고등학생의 두발 및 교복 자율화, 프로야구 창간 등의 정책을 펼쳤지만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등 독재 정치는 여전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며 직선제 개헌에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 죽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경찰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 박종철을 불법으로 체포해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신문했는데요.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박종철이 조사 도중 사망하자 공안당국은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전두환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 현재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이에 결국 1987년 6월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호원 철폐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특히 6월 민주항쟁은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학생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며 전국으로 확산됐는데요. 결국 전두환은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고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는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의 내용인데요.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로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이 선언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는지. 사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권리들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암튼 이로써 길고 길었던 현대사의 독재 정치가 끝나고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역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제정된 9차 헌법을 통해 대통령은 직선제로,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야당의 분열로 1987년 12월 대선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결국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북방정책을 추진해 중국과 소련 등의 공산주의 국가와 국교를 맺고요. 그리고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했으며 역사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추진한 무리한 시장개방 정책으로 외환위기가 찾아와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이때 최초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뤄집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때 맞은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고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쳐 북한과의 관계를 완화시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친일과 독재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요. 이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정치사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경제입니다. 그럼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제가 재헌국회와 이승만 정부가 꼭 해결해야 할 숙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중 하나가 농지개혁이었는데요. 1949년 제정한 농지개혁법에 따라 1950년부터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토지는 3정보였는데요. 3정보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00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3정보까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국가가 매입했는데요. 이때 정부가 당장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겠다는 일종의 확인서로 지가증권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토지를 나눠줬는데요. 이때 땅값은 그 땅에서 나오는 1년 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이를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성공을 거두는데요.
이로써 식민지 지주제가 거의 사라지고 농민들은 비로소 자기 땅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또 한편으로는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 귀속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기도 했는데요. 귀속재산이란 광복 전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일본인이 세운 공장 등 귀속재산을 사들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데요. 두산이라던가 한화, SK 등이 다 이때 사들인 귀속재산을 토대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중 300산업이 있는데요. 이는 6.25 전쟁 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이루어진 산업입니다. 이를 원조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미국에게 지원받은 세 가지 물자는 밀과 설탕, 그리고 면화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모두 하얀색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300산업인 것입니다. 이때 또 설탕을 만드는 제당 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하나 있죠? 제일제당. 이 제일제당이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인 삼성의 뿌리인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럼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박정희 정부는 집권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1960년대와 1970년대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1960년대에는 장면 정부가 계획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는데요.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통해 해외 자본 유치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의류와 신발 등의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발달시킵니다. 이 1960년대 경제의 키워드가 바로 경공업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이러한 경공업의 발전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는데요.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은 정말 고단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15시간씩 일하는 건 기본에 작업 환경은 열악하고 임금 또한 적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1970년에 있었던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전태일은 서울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분신 자살을 했는데요. 22살의 꿈 많은 청년의 아픈 희생 덕분에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각계각층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태일 분신 사건은 이후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되어줍니다. 한편 1970년에는 경부고속국도가 개통하고요. 이때부터 농촌 환경의 개선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철강, 기계, 조선 등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1970년대 경제의 키워드는 중화학공업이겠죠? 이때 정부 주도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데요. 그 결과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뤄낸 경제성장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물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한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970년대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던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978년에 있었던 석유파동인데요. 이러한 석유파동은 사실 1973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중동의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오히려 오일 달러를 벌어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만 1978년도에 2차 석유파동은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980년대 중반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의 시대가 열리고요. 이때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전두환 정부 때였는데요. 이때 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여 세계화를 목표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되며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무리한 무역정책에 계속적으로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외환위기 속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기업과 금융의 개혁은 물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이때도 우리 국민들은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진행된 금모으기 운동에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금모으기 운동을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는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말기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한국과 칠레 간에 체결됐고요. 이러한 FTA가 확대되며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고 이는 2012년부터 발효됐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의 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남북 간의 관계는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1971년 이산가족 문제의 협의를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이듬해 중앙정보 부장이었던 이우락이 평양으로 가 비밀리에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대 통일의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인데요.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세워진 3대 통일의 원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됐는데요. 아쉽게도 이때 이러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은 남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한엔 유신헌법이 공포된 거고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란 이름으로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는 드디어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됩니다. 1985년이었는데요. 이념의 차이로 벌어진 전쟁 때문에 헤어져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이산 가족들의 만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인 1980년대 말에는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이듬해인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데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및 상호 불가침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통일을 향한 활발한 움직임은 김일성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이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다시 활성화되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는 솥대방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됩니다. 또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금강산 해로관광이 열리고요. 그리고 마침내 2000년 6월 남북한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부들의 만남은 이뤄졌었지만 남북의 정상이 만난 건 이때가 최초입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이산가족들 간의 서신 교환이 허용되고요. 남북 간의 경제협력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경의선이 복원되고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합니다. 또 이때 금강산 육로관광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활발했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도 지속돼 노무현 정부 때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 남북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남북관계는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일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겠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통일 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완강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달려오신 모든 분들 한능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 전 기출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강의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